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독해 이론을 좀 살펴봤는데요. 많이 어려우셨죠? 만약에 공부하다가 좀 난해하거나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카페에 글을 좀 남기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가 있을 때 조금 더 학습 효과가 있겠지요. 예. 그리고 혹시 너무 어려우시면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조금 쉽게 뭐 필요한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더 추가로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꼭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 국어도 암기 과목이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론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글읽기를 한번 적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중심으로 갈 것이냐면 이론보다는 독해 중심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잠깐 그 글쓰기의 목적에 따른 그 글쓰기의 유형을 좀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글쓰기의 목적 이렇게 해가지고요. 글쓰기의 목적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네. 하나는 친교나 정서 표현, 글쓰기 여기 있고요. 또 하나는요. 정보 전달 글쓰기. 또 하나는요. 설득하는 글쓰기.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지요. 친교나 정서 표현 글쓰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문학 작품에 이렇게 해당해요. 그래서 우리 시 공부할 때 정서나 태도가 표현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예. 그 다음에 정보 전달 글쓰기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사실이라든가 지식을 상대방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글을 얘기해요. 그게 뭐에 해당하겠어요? 설명하는 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설명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설득하는 글쓰기는 어떤 주장을 근거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행동을 촉구하거나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데 있지요. 그래서 설득하는 글 이렇게 되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러분 논설문에 여기에 해당하겠죠. 됐어요? 근데 우리 책은 여러분 조금 공부하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문학 설명하는 걸 설득하는 걸에다가 이제 여기 실용문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하나 빼놨어요. 알겠죠? 그냥 참고로 하시면 돼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지문으로 가도록 합시다. 예,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자, 이제 볼까요? 이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설명하는 걸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 이론은 다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만 적응만 갈게요. 밑줄만 치고요. 설명하는 글의 개념, 그 다음에 특징, 뒤에는 이제 뭘로 되어 있냐면 구성으로 되어 있죠. 설명문이란 하면서 어떤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한 걸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특징에서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객관성, 정확성, 평이성. 평이성이라는 건 뭐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야 된다는 뜻이죠. 명료성, 체계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난 시간에 지식을 활용할 때가 됐죠. 예. 설명문 머릿말에서는요. 여러분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왓이 나온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이 왓에 해당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중심 소재.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소재에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지만 거기에 핵심이 되는 소재를 중심 소재 또는 핵심 소재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재재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조금 어려운 말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궁극적인 대상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 녀석이 구체화되니까 대부분 여기서는 how를 찾는데 구체화하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그럼 설명문에서는 주로 뭐를 쓰겠어요? 설명 방식을 쓰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의라든가 분류라든가 그 다음에 뭐 비교 대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설명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화시켜 놓은 다음에 여기 맺은말에서는 뭐라 하겠어요? 요약 정리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요약하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What? 그죠? 예.
요약정리. 근데 설명문은 요약정리에서 대부분 끝나요. 글쓴이 의견이나 견해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덧붙일 때 뭐 문제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덧붙여질 수는 있어요. 근데 설명문에서는 대부분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됐죠? 예.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여러분 기행문인데요. 기행문은 말 그대로 여행하면서 쓰는 거죠.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것을 여정에 따라서 쓴 거. 여정이라는 건 이제 과정이고요. 보고, 듣고,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견문이라고 하고요. 느낀 것, 이것을 우리는 감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이렇게 기행문의 필수 요소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이렇게 쭉쭉 밑줄만 쳐놓으세요. 알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기행문의 구성 요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정기문이라는 것이 있죠? 네, 정기문이란 뭐를 목적으로 한다? 교훈을 목적으로 해서 뭐 인물의 생애나 업적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글을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대기적 구성이 있고요. 여기 일대기적 구성. 이건 일대기적 구성이라는 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얘기를 한 거고요. 특정 과정만 집중적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자, 다른 건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고요. 정기문의 종류 이렇게 돼 있죠? 정기문의 종류. 이거는 좀 여러분이 좀 잘 보세요. 자서전, 스스로, 자기가 쓴 거고, 회고, 활동과 업적만을 기록한 글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정기, 평전, 열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거는 다 아실 거예요. 평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되겠죠? 열전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의 일생을 간략하게 뭐 뽑아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뭐 10명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긴 열전, TVP로 이런 거 보셨죠? 거기 한 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요? 뭐 병탁의 기인,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기인들이 한꺼번에 나오죠. 그래서 그걸 열전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지문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분석해 볼까요? 아무래도 이 녀석이 첫 문단이죠? 첫 문단이니까 첫 문단에서는 여러분 뭐 찾으라고 그랬어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를 찾으라고 그랬죠? 자, 항상 뭐를 잘 체크하면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추상적 진술이냐? 구체적 진술이냐? 이 녀석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한번 복습해 볼까요? 중심 문장의 성격은요? 중심 문장은 추상적,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 추상적, 일반적 진술이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공간 개념에 대한 필자의 관심을 한국적 공간 개념의 특징을 찾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럼 뭐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크게 잡아가시면 돼요. 처음부터 뭐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뭐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공간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고요. 공간 개념은 보편적이면서도 각 문화권마다 특유의 내용을 담고 있으라고 생각했기에 그러면은 뭐 어떻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어요? 문화권마다 특이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의 자연적인 조건들과 문화적인 여건들에 의해서 형성된 공간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자 하였다. 자,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공간 개념에서 얘기할 것 같은데 뭐와 관련지어서요? 한국적인 공간 개념의 특징과 관련지어서 설명이 이루어질 것 같네요. 자, 지문을 조금 더 올려볼까요? 예. 그러한 관심의 결과로서 얻어진 것이 이미 발표된 궁극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제 하나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시어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지시어는 반드시 대부분 앞에 있다. 즉, 요거겠죠? 그것은 인간적인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궁극적인 공간, 그것이 곧 뭐다? 인간적인 공간이다. 그럼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뒤에 이렇게 구체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단순한 생존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만도 아니고 생산 및 경제활동만을 위한 공간만도 아닌 제3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자, 그럼 이 제3의 공간이 곧 뭐라는 얘기겠어요? 인간적인 공간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야 비로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 그 다음에 조용히 명상할 수 있는 공간. 구체화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인간의 정신생활을 풍요롭게 여유의 공간을 뜻한다. 그러면 제3의 공간이라는 것은 첫 번째 창작을 위한 것. 쉼표니까 플러스 2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돼요. 플러스 3 이렇게. 그러면은 제3의 공간을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세 가지요. 자, 구체화 됐으니까 다음에 이제 요약 갔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인간에게서 필요로 하는 궁극의 공간이다. 자, 그럼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할까요? 궁극의 공간이 곧 인간적인 공간이고 인간적 공간을 세 가지로 나누면 인간적 공간이 제3의 공간이고 그 3의 공간을 세 가지로 나누면 하나, 둘, 셋. 됐죠? 예. 우리의 전통 건축에서 문방은 특히 여러분 이게 특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특히 특별히 밑줄 딱 치라고 그랬죠. 그럼 어디다 밑줄 치면 되겠어요? 여기다 치면 되겠죠? 궁극의 공간, 즉 문방에 해당하는 거, 문방을 가지고 이것들을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겠네요. 이것은 생활의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우리 조상들의 생각을 잘 반영한다. 뭐가 잘 반영돼 있다고요? 우리들의 생각, 조상들의 생각. 됐어요?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두 번째 단락 보도록 할까요? 생활의 여유를 주는 공간이라면 더 큰 공간일수록 좋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건 일반적인 생각이죠. 통념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나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가겠죠. 반론적으로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까요? 한국적인 공간 개념에서는 그와 같은 여유를 추구하면서도 그것이 큰 공간일수록 좋다는 생각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어떻게 됐어요? 기존의 통념과 반대되는 견해가 나오기 시작했죠? Why? 그럼 이렇게 가면 돼요. 왜? 여유의 공간을 넓은 공간을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자, 됐어요. 뭐가 나왔어요? 물음이 나왔죠? 물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복습 꼭 하셨어야 돼요. 답이 나온다고 그랬고요. 맞아요? 물음 속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맛이 있다고 그랬죠. 됐어요? 그럼 이 단락에서는 넓은 공간이 곧 여유 공간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됐어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넓기 때문일까? 넓은 공간을 유지하기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었을까? 이러한 부정적인 해답 가능할 것이지만 여기서부터 뒤에 밑줄 딱 치면 되겠죠. 적극적인 가치를 부여한다면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뭐가 있다? 사상적 근거가 있다. 그죠? 그럼 이게 곧 뭐냐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하면서 나온 게 뭐예요? 자연과 인간이 이루는 조화를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연을 더 중시 여기기 때문에 한자성어 하나도 잠깐 살펴볼까요? 무라일체 이렇게 되었을 때 항상 중요한 걸 앞에 놓는 그 언어 법칙이 있거든요. Me first principle이라는 건데 남원주 원칙. 자연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인간을 뒤에 놨죠.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 자, 요거다. 네. 추상적이지요. 그러면 여기 뒤에 이렇게 구자. 가장 인간을 위하는 공간은 곧 요거 뭐라고 그랬어요? 같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자연을 위하는 공간. 즉 인간을 위하는 공간이라는 것은 곧 자연을 위하는 공간이고 자연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은 곧 인간을 위한 공간이다. 자, 인간은 결코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 기억나세요? A 아니라 B일 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앞에 게 신경 쓰지 말고 뒤에 것만 체크하라. 자,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사상. 이게 뭐예요? 우리 그 공간에 대한 우리의 사상이죠. 인간과 자연을 조화를 최대한으로 살리는 공간 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넘어볼까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이와 같은 해가지고요. 이것이 문단에 처음에 나왔을 때 이처럼 엄마야? 이처럼 잘못 썼네요. 이처럼 이렇듯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이 문단에 처음에 나왔을 때 A는 B다 이런 구조가 형성되는데 제일 앞에 나왔을 때는 바로 앞문단을 뭐 한 거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셔야 되는데
요약 정리. 그 다음에 이 B는요. 이 본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한번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와 같이 우리의 공간 개념을 환경 문제와 결부시켜 생각하면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 자, A. 그럼 앞부분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간 개념. 맞아요? 맞죠? 거기에 사상에 담겨져 있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이 공간 개념을 뭐와 관련지어서 얘기하겠다는 얘기예요? 환경과 결부시켜서 어떠한 시사점을 얻으려고 한대요. 그럼 이번 문단에서 뭘 얘기하겠어요? 이 녀석이 B니까 이 녀석이 이 본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겠죠. 건축행위라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볼까요? 자연 환경을 인간의 생활 환경으로 고쳐가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물질문명의 발달은 계속 더 적극적인 건축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도 사실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 더 크고 화려한 건축물을 요구해 오는 사람들에게 건축은 아무 거리낌 없이 건축 행위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잘 봐야죠. 이건 기존에 우리가 이제 건축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팽창 위주의 건축 행위가 무제한 계속됐었다는 사실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뒤에 보시면 돼요. A 아니라 B 나왔죠? 인간의 필요 조건도 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얘기다. 그럼 이 얘기가 요거. 됐어요? 그러면 요거에 또 뭔지 또 뒤에 이렇게 구체화를 보시면 되겠죠. 새로운 공간 설계를 원하는 고객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그것만이라는 건 뭐겠어요? 인간의 요구 조건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건축행위가 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도 생각해야 하지만 앞에 거 인정, 뒤에 거 인정, 포인트는 뒤에. 기억나시죠? 그것으로 인해 어떠한 부정적 결과가 야기되는지도 고려해 봐야 된다. 여기서 네거티비즘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부정적 측면도 고려해 보자는 사고방식을 표현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낯선 단어 나왔죠? 네거티비즘. 그거는 건축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정적 결과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네요. 됐죠? 네거티브는 결코 건축 행위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하되 긍정적인 면과 밝은 면 또는 인간 중심 면이나 건축주의 요청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건축 설계에 제외되기 쉬운 측면들을 어떻게 하자? 신중하게 고려하자는 것이 뜻이다. 됐어요? 그러므로 요약정리 왔죠? 구체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요약정리. 존재하고 있는 가치관에 관한 문제다. 그럼 이 기본 가치관은 뭐예요? 이제 인간 중심이 아닌 다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뭘 체크해 드렸냐면요. 반드시 지시어는 체크한다. 여기다 몇 가지만 적어볼까요? 예, 반드시 지시어는 체크하면서 간다. 됐어요? 예. 두 번째, 추상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은 반드시 체크한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항상 읽을 때 어떠한 문장이 나왔을 때 다음에 왜, why 그래서 이런 걸 예측하면서 읽는다. 네 번째, 접속어의 포인트를 꼭 체크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어려운 질문 아니었죠? 이제 산정무한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이제 산정무한 부분에서도 좀 뒷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중간 부분부터 끝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그냥 쭉쭉 읽어도 상관이 없는데 좀 말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말이.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산정무함은 기행수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문학 양식에 들어가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비유적 표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금강산이거든요. 금강산 가가지고 느낀 어떤 감상 중심의 것. 그 다음에 배경을 얘기하려면 주로 어떤 설명 방법 쓰겠어요? 묘사의 설명 방법이 쓰여 있다는 것.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밤이 깊어 뜰에 나가니 날씨는 흐려. 달은
구름 속에 잠겼고 움풍 음산한 바람이 온몸에 선선하다. 어디서 쌀쌀 소란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기에 바람소리인가 했으나 가만히 들어보니 바람소리만도 아니요. 어디서 물소리인가 했더니 물소리만도 아니요. 나무 갈리는 소린가 했더니 나무 소리만 갈리는 소리만도 더구나 아니다. 아마 하면서 이제 여기는 뭐겠어요? 이건 글쓴이의 생각이에요. 자, 여기 밤이라는 것이 나왔고요. 날씨 나왔고요. 시간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아마 바람 소리와 물소리와 나뭇잎 갈리는 소리가 함께 어울린 광악인 듯 싶다. 무슨적 표현? 비유적 표현을 통해. 그래서 뭐 글쓴이의 생각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달빛에 젖으며 뜰을 어정어정 거닐다 보니 이거 되게 하나 재밌는 표현법 할까요? 달빛, 원래는 시각으로 보죠. 졌다 했으니까 아마 촉각 정도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볼래요. 그래서 공감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뜰에 나왔는데 어떤 여간집 여자가요. 혼자서 책을 읽고 있나 봐요.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책일까? 반 깊은 줄 모르고 골똘히 읽는 폼이 춘향이가 태영을 맞으면 백으로 아래는 대목인 것 같고 뭐 한 대 하면 뭐 서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 나오거든요. 예. 여러분 이 백 잠깐 한번 체크하고 갈까요? 어휘 문제인데 여러분 이렇게 쓰는 백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숫자 100을 나타내는 백이기도 해요. 우리 100일 잔치한다라고 했을 때는 숫자 100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뭐요? 많다라는 뜻도 있어요. 많다. 그래서 오곡백과 100개의 과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많은 과일. 그 다음에 만조백관, 많은 신하 이렇게 했을 때 이 100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무슨 뜻일까요? 태영을 맞으면서 많은 것을 아래는 대목인 것 같고 이런 뜻이고요. 이거 있으니까 또 하나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이렇게 쓰면은요 이게 무슨 희다라는 뜻이에요. 희다. 그래서 뭐 백옥 피부, 흰 피부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길 가다 보면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주인 백 이렇게 돼 있죠. 이 백시성을 가지신 분은 굉장히 부자인가 봐요. 여기저기 공사 다 땄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백은 알리다, 알리다, 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이제 백씨가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니도 백가신데, 백씨인데 돈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알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누명승 장화가 자결을 각오하고 원하는 하늘에 고축하는 대목인 것 같기도 하고 시베리아로 정배 가는 카투사의 뒤를 네폴리도프 백작이 쫓아가는 대목일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건 어떤 책에 나오는지 아세요?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부분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가장 또 재밌게 봤던 집중해서 거기에 빠져들었던 부분을 이렇게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간집 여인이 책을 집중해서 읽는 걸 보면서 자기도 이런 부분 읽을 때는 굉장히 집중했었어. 아마 그러니까 여간집 여인도 이런 부분을 읽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얘기를 상상한 거죠. 궁금한 반의 제멋대로 상상했어요. 말 그대로 지멋대로죠. 근데 밤이 깊어갔대요. 시간의 경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다음날 아침 산을 찾아 나섰다. 자꾸 깊은 사고로만 들어가기에 어느 세월에 이곳을 다시 헤어나 볼까 두렵다. 이렇게 감정이 직접적으로 나오면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대로 친지와 처자를 버리고 중이 되는 수밖에 없나 보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돌이키니 몸은 어느새 구름을 타고 두둥실 솟았는지 군수봉이 발 밑에 절하며 아래는 비로봉 중어리에 나는 서 있다. 군수봉이 뭐 하고 있대요? 절하며 아래인데요. 그럼 사람처럼 표현했죠? 뭐? 의나. 그럼 여기서 잠깐 하나 또 체크할까요? 의나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상과 뭐를 줄이는 거예요? 정서적 거리를
제가 이렇게 책상을 딱 쳤어요. 선생님 책상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선생님 책상이 아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책상에 대한 애정도가 좀 다르죠. 예, 그때 쓰는 거예요. 자, 가볼까요? 여기서부터 날씨는 급격히 변하여 이 골짝 저 골짝 안개가 좌욕하고 음산한 구름장이 산원위에 감기더니 은제근제에 다다랐을 때는 기어이 비가 내렸다. 젖빛 같은 연무가 짙어서 지척을 분별할 수가 없었다. 우장, 비옷이죠. 비옷 없이 떠난 몸이기에 그냥 비를 맞으면 올라가노라니까 돌연 훅 하고 일진 광풍이 일어나서 휘 소리를 내며 우물을 몰아가자 은하수같이 정당 은재 중 비단폭같이 늘어선 붉은 진달래 단풍이 몰려오는 연무 사이로 나타나 보인다. 은재와 단풍은 마치 이랑이랑으로 속 바꾸어가며 짜놓은 비단결같이 이렇게 비유적 표현 나오고요. 봉에서 골짜기로 퍼덕이며 흘러내리는 듯하다. 진달래꽃보다 단풍이 몇 배는 더 붉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이런 얘기고요. 주로 이제 본것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죠. 오를수록 우세는 맹렬하였으나 비의 기운은 맹렬하였으나 광풍이 안개를 헤칠 때마다 농무 속에서 호련 홀무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지는 영봉 좀 신성스러운 봉오리들을 맞이하고 보내고 하는 것도 과히 장관이었다. 뭐 이것도 이제 감상 정도에 해당하겠죠. 산마루에 가까울수록 비는 폭주로 내려부었다. 이거 폭주는 빠라라라 빠라바 이거 아니고요.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산이 높을수록 기온 변화는 굉장히 심하죠. 12,000봉을 단방에 창해로 변해버리라는 것일까? 우리는 갈 데 없이 물에 빠진 쥐 모양을 해가지고 뭐 비유적 표현도 나왔고요. 있는 찻집을 찾아드니 우리가 너머로 내다보고 있던 유리창 너머로 내다보고 섰던 동자가 문을 열고 우리를 영접하였고 벌겋게 타오른 장작 같은 난로에 에워싸고 둘러앉아 선창게 먼저 도착한 사람들의 자리를 양보해줬다. 원래 산에 가면 이제 마음이 여유로워진다고 하대요. 인정이 다사롭다. 그래서 이게 직설적으로 따사로움을 뭐에 빗대어서 표현했어요? 촉각적 이미지를 부각시켰고요. 뒤집히는 듯 했다. 용어가 싸우는 것일까? 호랑이하고 용이 싸우는 것일까? 아니면 산신령이 하는 것일까? 세상이 막 움직이는 것도 한계가 없을 정도로 막 움직인다. 이렇게 만상을 뒤집어 놓을 어디 있으랴? 간장을 재는 몇 분이 지나자. 긴장했다는 얘기고요. 날씨는 30시간에 잠든 양같이 온수해졌다. 변한도 이만하면 극치에 달한다. 달한 듯 싶다. 변화무쌍하다. 이런 얘기고요. 비로봉에서의 모습. 자,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한자어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 바위 위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니 보이는 것은 그저 뭉게뭉게 피우는 운해뿐. 운해는 태평양보다도 깊으리라 싶었다. 그것도 제 생각이고요. 내근강, 외근강, 해근강, 상근강을 일망지 한눈에 이렇게 내려다본다는 얘기고요. 굽어 살필 수 있다는 한 지점에 허무한 운해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애석했다. 가석, 운해, 구름이 막 이렇게 있는 걸 얘기하고요. 돌이켜 생각해 보건데, 근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해발 6,000척, 6,000척이면은 뭐 한 척이 30이니까 6,000척이면은 30점 한 1,800m 정도 되는 건가요? 다시 신장 5척, 신장 5척 조금 작네요. 그죠? 오연이 정립해서 당당하게 서서 만화청문을 발밑에 꿇어 엎드리게 하면 그만 이제 더 바랄 것이 무엇이냐? 마군 개승장군보다 교만해진다. 높은 데서 이렇게 세상을 굽어보니까 내 자신이 이렇게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태자가 나오는데요. 비로복 동쪽은 안악내의 살결보다도 더 흰 자작나무의 수혜였다. 수혜. 나무로 바다를 이루었다.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고요. 아주 이렇게 겉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설 자리를 삼가. 항상 있을 자리를 조심하는. 그래서 구심식처가 아니면 살지 않는 자작나무는 수중 공주이던가 나무들 사이에 공주던가
길이 저물어 지친 다리를 끌고 찾아든 곳에 애와 슬픈 이야기가 맺혀있는 용마석. 용마석. 마의태자의 무덤이 황혼에 고독하다. 자, 여기서 뭘 느꼈어요? 고독감을 느꼈네요. 이거 체크하고 가시면 돼요. 왜요? 뒤에 이유들이 나와요. 능이야기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무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가운데표라는 건데요. 가운데 줄표라는 건데, 이건 언제 쓰냐면 앞에 말을 대해서 보충 설명하거나 아니면 앞에 말에 대한 핑계를 댈 때 이렇게 됐습니까? 철책도 상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풍림에 시달려 비문조차 없는 화강한 비석이 오히려 처량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마의태자의 무덤 앞에 있는 용마석을 보면서 느끼는 정서 쓸쓸하다, 처량하다 이런 얘기고요. 무덤가 비에 젖은 두어평 잔디밭 테두리에 잡초가 우거지고 석양이 저무는 선역 하늘에 화석된 태자의 애기 사랑했던 말이란 뜻이에요. 예. 용마의 고형 외로운 그림자가 슬프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애상적 분위기 이렇게 돼 있고요. 무심히 떠도는 구름도요. 여기에서는 잠시 머무를 터. 왜요? 자연마저도 이걸 보면 애처로워서 잠깐 머물러 갈 것 같다. 소복한 백화는 한결같이. 여기서 백화의 백자도 흰색을 뜻하는 게 아니라 많은 꽃들은 한결같이 슬프게 서 있고 서럽다. 초저녁 중천에 서럽다. 뭐예요? 여기 표현법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누가 느끼는 정서예요? 화자가 느끼는 정서죠? 그걸 어디다 표현했어요? 백화나 초저녁 달에다 투입시켰죠? 예, 일단 감정이 나왔고요. 뭐요? 감정. 슬프다, 서럽다. 그것을 다른 사물에 옮겼어요. 옮겨가다, 이입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감정이입법이라고 해요. 됐어요? 네. 자, 이제 또 볼까요? 신라의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왕의 아들이죠. 태자의 몸으로 마의를 걸치고 스스로 험산에 들어온 것은 천년사지. 아하, 여기 천년사지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겠어요? 신라. 우리 문학적으로 좀 살펴볼 때요. 천년 하면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신라를 나타내요. 신라. 신라. 그 다음에 600년, 그 다음에 500년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걸 잠깐만 지워볼까요? 순서를 지워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500년, 600년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 시조에 보면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라고 돼 있죠. 이 500년 했을 때는 고려를 얘기해요. 또는 반천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600년 했을 때는 조선이죠. 조선. 그러니까 이렇게 연도로 나타날 때 그것도 참고로 기억하세요. 그러면 천년사직 신라를 망쳐버린 비통을 한 몸에 짊어지려는 고행이었으리라. 이거는 마의태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죠. 울며 수먹기를 부여잡는 낭낭공주. 엄마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낭낭공주. 그럼 여러분 낭낭공주 하면 무슨 생각만 하냐면 자명구를 찢은 여인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왕건의 딸이죠. 왕건의 딸. 고려를 세운 왕건의 딸. 근데 여러 설이 있어요. 둘이 만났다. 뭐 안 만났다. 그 낭낭공주는 왕건이 경순왕인가가 경순왕인지 왕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마지막 왕이 항복하니까 그 왕에게 이 공주를 시집 보내죠. 고려의 낭낭공주. 그 다음에 고구려 호동왕자와 낭낭국의 낭낭공주 둘이 있어요. 한자도 똑같아요. 섬섬옥수 예쁜 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쁜 손을 한자성으로 표현하면 섬섬옥수를 뿌리치고 돌아서서 입산할 때에 대장부의 마음속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는 나이 많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와
나이 어린 여자, 나이 어린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나 다 똑같이 예쁜 여자. 그죠? 그러니까 이 예쁜 손이라니까 얼굴도 예쁘겠죠? 어땠을까? 이런 인간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요거에 대한 감정을 묻는 거겠죠.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흥망이 제천이라. 망하고 흥하는 것은 하늘에 딸려 있고 천운을 수포한도 무엇하랴 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신의가 있으니 태자가 고행으로 창맹에게 베푸신 도타운 자해가 천년 후에 따숩다. 처음에는요. 무덤 보고선 쓸쓸하고 처량하다고 했는데 마이태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백성들에게 베푼 그 도타운 자해를 생각하니까 감정의 변화가 어떻게 됐어요?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쓸쓸, 처량, 슬픔이 이제 마이태자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회고하면서 뭘로 바뀌었어요? 따숩다라고 바뀌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돼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가? 마이태자에 대한 감정의 변화. 자, 다시. 천년사직이 남과 일몽이었고 남과 일몽은요. 하룻밤의 꿈은 허망함을 나타내죠. 뭐가 있어요? 일장, 춘몽. 또요. 한단, 지몽.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태자가 가신 지 또다시 천년이 지났으니 유구한 영겁. 영겁은 불교 용어죠. 아주 오랜 시간을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천년도 수유던가 순간이단 말인가. 마이태자가 간 지는 오래됐지만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니까 얼마 안 된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고작 70생에 요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화자의 나이를 대략 예측할 수 있고요. 희로액을 싣고 각축하다가 한움큼 부토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해요. 부토. 썩은 흙이죠. 의지 없는 나그네의 마음이 수수해진다. 나그네의 서러움을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객, 창, 감 또는 객수 했죠. 그래서 마이태자를 통해서 뭐를 생각하게 됐어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덧없다. 인생 무상하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문장의 탄력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 시험에 출제했던 문장의 탄력성은 어디를 우리가 찾으면 되냐면 우리 지문에서는요. 동일한 문장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반복되고 있는 부분을 대부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를 문장의 탄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나온 것이 이거 일종의 보고문인데요. 외국인의 눈에 비친 19세기 말에 한국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의 모습이 몇 가지로 이제 되어 있냐면 한국인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의 수도 서울이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문에는 한국의 빨래까지 나와 있죠. 한국의 빨래까지 나와 있고요. 근데 또 하나가 더 나와 있어요. 이 다음에는 이제 지문에는 실려 있지 않은데 한국의 여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문이 너무 쉬워서요. 대신에 이 글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다. 19세기 말에 한국의 모습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잠깐 여기 보실래요? 한국인의 모습 이렇게 돼 있죠. 한국인의 모습.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외국인들이 사람을 식별하기 힘들어 괴로움을 겪지만 여러분 하지만 나왔으니까 앞에 거 인정, 뒤에 거 인정. 포인트는 뒤에. 지금 한국 얘기하니까 여기죠. Why? 그럴 문제가 없대요. Why? 그럼 여기 항상 예측하며 읽으라 했죠. 왜요? 흔히 볼 수 있듯이 뭐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이 나와요. 까무잡잡하면서 올리브색 뭐 콧등에 놓고 주로 무슨 설명 방법을 썼어요? 묘사. 근데 A 하지만 B 이런 것들 또는 여기서 그냥 빠트라고 할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쓰면 무슨 설명 방법이 쓰였다고 그랬죠? 예, 맞아요. 묘사의 방법이 아이고 뭐죠? 묘사를 지우고 이런 것들이 쓰이면 비교와 대조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예, 여러분 비교와 대조는 항상 뭐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짝을 이룬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는 대조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뭐가 나와 있어요? 묘사. 한번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인지 한번 보실래요? 눈의 모양이 비스듬하고 피부는 적광색을 띠고 있으나 얼굴색만은 까무잡잡한 올리브색에 옅은 갈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기 쉽대요. 콧등이 높고 콧구멍이 벌어진 뭉퉁한 코를 한 사람은 물론 반듯한 코와 매부리 코를 한 사람도 있다. 머리카락은 검다. 그러나 젓갈색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멋지고 윤기 있는 검은 머리를 하려면 검은 알료와 기름을 자주 발라야 한다. 머릿결 또한 다양하여 철사처럼 뻣뻣한 경우도 있고 비단처럼 부드러운 경우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턱수염을 무성하게 기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코수염과 염수수염을 넘게 기른 사람도 있고 그것 대신에 중국에서 그러하듯이 손질을 잘한 몇 가닥 수염만 둔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의 생김새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또 다양하다 했으니까 그럼 뒤에 또 뭐 어떻게 다양한지가 나오겠죠. 입술의 모양도 다양하다. 됐죠? 도톰하고 작고 윤기 뚜렷하지만 뭐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를 좀 잘 보세요. 편민층에 많대요. 입술이 도톰하고 작지만 윤곽이 뚜렷해. 그 다음에 구강이 드러나도록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고. 안녕, 안녕, 안녕 이렇게. 왜요? 후자는 많이 찾아볼 수 있대요. 여기요. 입술이 얇으면서 매시 있고 뚜렷하고. 안녕, 여러분 안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입, 그 다음에 눈,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광대뼈. 이마는 마치 유행. 이렇게 신체, 얼굴의 하나하나 부분들을 다 귀, 평상시의 표정이 명랑하대요. 사람들의 전반적인 신체 형상은 여기 이제 구체화시켜놨으니까 뒤에 요약. 강한 의지력보다는 지적 중점에 돋보이는 인상을 주고 한국인들은 분명 어떻대요? 잘생겼다. 됐죠? 이제 뭐에 대해서 또 나와요? 이제 체격. 사람들의 체격도 좋다. 오, 어제 그저께 신문 보니까 지금은 173점 뭐 얼마였던 것 같아요. 여자 평균 키가요. 여자의 평균 키는 확인할 수 없대. 좀 작대요. 남자에 비해 걸맞지 않게 작대요. 아주 작다는 뜻이겠네요. 사람들의 볼품없는 외양은 조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대단히 보기 흉한 옷차림 때문에 더 그 결함이 과장되어 딸막하고 아주 펑퍼짐하게 보인다. 손과 발은 여기 이제 또 뭐예요? 손과 발은 성별과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매우 작고 희며 아주 섬세하다. 그럼 여기 이제 또 이렇게 끝이 가늘고 아몬드 모양. 자, 여기 아몬드 모양 이걸 통해서 글쓴이가 서양 문명과 관련된 어떤 사람이라는 걸 또 짐작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 아주 힘이 세다. 그래서 45kg. 여러분 사랑가마가 80kg죠? 시골에서는 80kg 듬뿍듬뿍 들어요. 대수롭지 않게 나른다. 점잖을 빼는 거리, 팔자걸음을 얘기하고 있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점잖을 빼는 걸음, 일보러 가는 또박또박 걸음걸이는 매우 잘 걷는다. 한국 사람들은 매우 잘 걷는다. 결론이죠. 이제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수도에 대해서 얘기 나왔네요. 보시면 위치, 과학적 위치 나왔고요. 37m고 해발. 부근에 가장 높은 삼각산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삼각산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죠? 북한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818m에 불과하지만 경사가 급하고 산봉우리가 어떨까요? 산의 경관이 장엄하다. 서울은 도성에서 호랑이와 표범을 사냥할 수 있다. 대호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호랑이가 없어졌어요. 그죠? 세상에 이런 도시는 흔치 않다. 산둥성이 뭐 솟아 있고 이들 사는 때때로 환경하고 접근할 수 없는 것처럼 험준해 보이고 소나무가 많아서 뭐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 그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의 경치를 뭐 했다? 묘사. 됐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보기 참 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다 뭐에 해당하겠어요? 감상에 해당하겠죠. 네. 이 훌륭한 도시는 위에서 내려다보면 연꽃핀 연못의 형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완전히 성장한 버섯처럼 펼쳐 모습을 띠기도 한다 하면서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한양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건 이제 성벽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성벽. 근데 뭐 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성벽 얘기가 나온다는 것. 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까요? 돈이문, 숭례문, 뭐 홍인지문 이 정도? 이게 무엇을 나타내냐? 뭐 이 정도?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성 밖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릉이라는 것들이 나와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별로 특별한 것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쭉쭉 읽으시면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치안 상태라든가 여기 뭐 보면 우리나라 마음껏 돌아다녀도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빨래가 나오는데요. 쭉 빨래하는 모습이 쭉 나와요. 이게 아시죠? 빨래방망이.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옛날로 말하면 잿물인데 그 세제죠. 예. 그래서 두드리고 다듬질도 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고요. 갑자기 근데 여기 뭐가 나왔냐면요. 이게 나와요. 이것 또한 글쓴이가 누구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서양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문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조금 슬픈 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여기죠. 막 쉽게 늙어 보이고 막 그런다 이런 얘기. 옛날에 그렇죠, 뭐 가라나니까. 자,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이거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힘드시죠? 하지만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예,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